근데 이제 좀 시간이 정각이 돼서 다시 저널 클럽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스포츠 재활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강지호라고 합니다. 아마 마지막 저널 클럽 한 지가 한 거의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규 강의도 있었고 또 연말 연초다 보니까 조금 오랜만에 저널 클럽을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 저널 클럽 주제는 이제 허리 디스크의 이 영상학적인 관점을 조금 살펴보고자 비수술적 치료, 그다음에 자발적 재흡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 한 편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논문 한 편이 오늘 좀 꽤 길어서 원래는 한 2편에서 3편, 많으면 좀 3편까지도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한 편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 많은 연구들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허리 디스크나 뭐 허리나 목, 특히 이 만성 통증으로 넘어갈수록 우리가 영상학적인 관점만 가지고는 뭔가를 판단하기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영상학적인 관점만 보고 수술을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연구에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좀 영상학적인 관점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살펴볼 논문은 한 편의 논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바로 정답처럼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논문을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이 디스크가 터져서 척수로 나왔을 때 이것들이 얼마나 다시 재흡수가 되고 그런 비율과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흡수가 좀 잘 되고 그리고 그 흡수가 어떻게 되는지의 메커니즘을 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널 클럽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스테매틱 리뷰의 논문이고요. 시스테매틱 리뷰라는 거는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문헌을 다 긁어 모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편의 논문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여기 안에 70편의 논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70편의 논문에서 디스크가 얼마나 재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메커니즘이 뭔지 살펴본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카메라를 켜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켜주시면 제가 조금 수업을 하는데 원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디스크의 구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사진을 제가 갖다 놨는데 어찌됐든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충격 흡수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디스크가 가운데 있는 이 수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수핵이 밖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서 재흡수가 달라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부분이 수핵이고요. 그다음에 이 척추와 척추 사이를 앞뒤로 이어주는 이 리가멘트들이 있어요. 인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뒤 세로인대고 앞 세로인대인데 이제 디스크가 터졌을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들이 이제 뒤 세로인대입니다. 이 인대가 같이 찢어졌는지, 그리고 이 인대를 비집고 수액이 나왔는지, 아니면 인대 안쪽에 수액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또 재흡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을 읽으실 때 조금 아셔야 될 이 기본적인 해부학 용어들은 이 안에 수핵과, 그다음에 뒤 세로인대, 그다음에 이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 척추 사이에 붙어 있는 판들이 또 있어요. 그 판들이 아마 오늘 논문을 읽으실 때는 좀 알고 계셔야 이해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은 이 수핵이 척수 밖으로 나왔을 때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다시 재흡수가 되고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적 치료의 성공률,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수액이 다시 재흡수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76.6%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이 레인지가 20%에서부터 96.2%라고 해서 논문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논문이 이 논문마다 다른지를 한 번씩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메커니즘을 여기서 요약해 보자면 이제 염증 반응 단계랑
그다음에 신생혈관이 얼마나 생겼는지, 터지고 나서 신생혈관이 얼마나 생겼고, 그다음에 대식작용이 얼마나 활발했고, 그다음에 이 면역 반응들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그다음에 그 다른 이 손상이나 혹은 다른 척추 뼈에 있어서의 뭐 퇴행성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그 변화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논문이 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왜 이 허리 디스크가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방법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결과에 따른 해석을 설명하는 디스커션 파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트로덕션에서는 우리가 디스크라고 했을 때 왜 보존적 치료를 하고 왜 수술적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는 허리 디스크가 터졌을 때 보존적 치료가 권고되고 있고, 그러면 그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디스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아웃컴이라고 하는 임상적 결과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존적 치료를 할지 수술적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시사점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인트로덕션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이 연구의 목표들이 나와 있어요. 자발적인 재흡수가 몇 %인지, 그래서 그 자발적인 재흡수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쪽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만 연구가 아니고 이거를 논문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 236개의 논문들이 검색 결과가 나온 거고요. 거기 안에서 180개의 논문이 동일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제거가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논문을 선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또 제거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흘러가서 최종적으로는 이 논문에는 70개의 논문이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결과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논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최대한 좀 짧게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6%,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나서 그 허리 디스크가 재흡수가 된 비율이 총 비율이 76.6%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구마다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재흡수의 비율은 아예 터진 디스크에서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총 우리가 4개의 단계를 보통 구분을 하는데, 뭐 연구마다 혹은 교과서마다 이 평가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4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팽윤이라고 하는 약간 수분감이 떨어지거나 혹은 약간 부푼 상태가 팽윤이고, 거기에 있어서 돌출, 약간 튀어나온 상태예요. 그다음에 탈출은 아예 디스크가 터져서 디스크 수액이 밖으로 흘러나온 경우가 탈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분리라고 해서 디스크가 원래 디스크 파트에 붙어 있지 않고 척수 밖으로 나와서 아예 분리되어져 나온 거를 우리가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디스크를 4개의 단계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탈출이나 분리의 형태를 보인 정말 심하게 디스크가 터져버린 경우에서 오히려 디스크 재흡수율이 높았다. 근데 팽윤이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팽윤이나 혹은 약간의 돌출 정도는 그 디스크 재흡수율이 탈출이나 분리에 비해서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흡수는 주로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디스크를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봐야 하는지가 이 영상학적인 관점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이 논문에 사용된 모든 논문들을 이 표에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이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디스크가 재흡수가 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걸 제가 이 논문을 본 지는 조금 오래됐는데 이번에 수업 준비를 하면서 조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뭔가 오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씩 다시 다 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시스테매틱 리뷰를 보면 결론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다더라. 그러니까 76.6%라더라. 혹은 안 좋다더라. 이런 결론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다른 논문들을 긁어 모아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듯이 100%의 회복된 논문들도 있고, 20%밖에 회복되지 못한 논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59.1%도 76.6%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한두 번씩 들어가셔서 왜 얘네는 높았고 왜 얘네는 낮았지? 어떠한 특징이 있었길래 환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었고 혹은 치료가 어떻게 달랐길래 얘네들은 100%고 얘네들은 20%지를 살펴보는 것을 저는 이 리뷰 논문을 보실 때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저자가 오타도 있었고요. 뭔가 잘못 입력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하나씩 다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리뷰를 제가 다시 한 기분이 들 정도로 하나씩 들어가서 다시 다 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인 특징들이 어떤 거냐면 수치가 높을수록 그게 이 디스크의 부상 정도가 굉장히 심한 논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문들은 팽윤의 단계부터 피험자를 이 포함시켰고 어떤 논문들은 팽윤이나 돌출 정도의 환자는 제외시켰고 이러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디스크의 제흡수율이 높은 논문들에서는 어, 이 탈출이나 분리 등 심한 케이스를 포함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맨 위에서도 아예 분리된 디스크 허니에이션만 포함됐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89.1%. 그 밑에 논문은 보면요. 이 409명 중에 189명이 재흡수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409명 중에 수술 89명 환자가 포함된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 89명을 빼고 보존적 치료로 재흡수가 된 환자만 살펴보면 84%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59.1%는 그렇게 되게 낮은 수치지만 이 숫자를 다시 조정을 해보면 84%가 재흡수된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탈출과 분리 포함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약을 복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히 뭔가 커다란 그 인터벤션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70에서 80%를 보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탈출 분리만 포함을 했기 때문에 꽤나 높은 수치를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팽윤이나 돌출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탈출이나 분리의 경우만 살펴봤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여기에서도 돌출과 돌출까지 포함이 됐지만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 회복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의 특징도 같이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31개월 후에까지도 디스크가 재흡수되지 않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의 어떤 통증 수치나 그 다음에 임상적인 결과는 모두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디스크 재흡수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는다. 디스크가 재흡수되지 않더라도 임상적인 결과들이 굉장히 좋은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도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직접 논문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약간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이 수치들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좀 특이한 게 사이아티카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수술 그룹의 재흡수율이 95%였고 보존적 치료 그룹의 흡수율이 92.7%여서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66.8%라고 하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긴 했지만 흡수가 된 그룹과 흡수가 되지 않은 그룹의 6개월 뒤에 이 페인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금씩 적어 놨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는 이 수치 기록이 잘못된 것들을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서 볼 경우에는 수치가 69.4%고요. 76.5%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다만 디스크가 분리된 경우에는 100% 재흡수를 보였고 탈출의 경우는 79%,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팽윤이나 돌출에 있어서 이 재흡수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69.4%까지 낮아진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크게 다칠수록 재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재흡수가 되지 않더라도 이 통증 스케일이나 전반적으로 기능적인 수치들은 다 대부분 좋아진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왜 재흡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여기서 이 정리를 해놨고, 어떤 사람일수록 좀 재흡수가 잘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안에 생리학적인 거라든지 세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그 용어들은 최대한 빼고 전반적으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세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형광펜 친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자발적 재흡수가 언제 잘 되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정한 임상 증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학적인 관점만 봤을 때에 이 어떻게 디스크가 흡수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허리 증상이 심하다든지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라든지 이러한 임상적인 특정 이 증상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디스크가 회복이 잘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학적인 관점으로만 판단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 수핵이 얼마나 이 뒤에 이 인대를 뚫고 나와서 경막 외 공간, 즉 가운데에 있는 그 혈관에 얼마나 노출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회복의 수치를 다르게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다치고 이 부상의 정도가 심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제우스가 더 잘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분리가 이 흡수 예측에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팽윤이나 돌출 정도의 상황에서도 이 디스크가 재흡수가 된 경우를 보였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건 재흡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메커니즘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수액이 뚫고 나와야 우리 몸에서 청소를 해야 할 물질로 인식을 하는데 이 수액이 뚫고 나오지 않았는데 추후에 디스크가 이 흡수가 된 것을 보이는 것은 실질적인 흡수가 아니라 이 디스크의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디스크의 수분감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제흡수와 이 디하이드레이션의 차이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팽윤과 돌출에서는 제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 부분이에요. 더 큰 탈출을 보였을 때 흡수가 더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 탈출이 되게 크게 됐어요. 이렇게 수술해야 돼요. 라는 직관적인 임상적인 관찰에서의 이 의사결정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모딕 체인지라고 하는 이 뼈에서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그 다음에 염증을 보이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모딕 체인지라고 해서 이 모딕 체인지가 이 뼈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해 있으면 힐링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디스크 재흡수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드플레이트 카틸리지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척추뼈 사이에는 엔드플레이트 카틸리지라고 이렇게 이 디스크와 뼈 사이에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디스크가 터질 때 이 카틸리지가 어떻게 갖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회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이 인대가 끊어지고 이 카틸리지가 이 수액 끝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카틸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청소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액의 회복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틸리지가 얼마나 밖으로 같이 나왔는지 혹은 수액이 어떻게 붙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카틸리지가 수액에 붙어서 나올 수도 있고 인대에 붙어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인대에 붙어서 나올 경우에는 여기에 카틸리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 재부상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여기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거는 영상학적인 관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시사점을 얼마나 얻어갈지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상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저러한 카틸리지들이 어떻게 같이 나갔느냐 혹은 어떻게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디스크의 제곱수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액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재흡수가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여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액이라는 게 원래는 이 경막 외 공간에 있는 이 혈관과 절대 맞닿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원래 정상적인 이 수액이라고 하면 일단은 혈관이 굉장히 없고 그다음에 혈관과 이 혈액 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절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수액이 밖으로 나오면 얘를 이물질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은 혈관들이 터지고 그 주변에 어떤 잔여물들이 발생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청소하는 과정들이 우리는 이 힐링 프로세스라고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힐링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도 온갖 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써있기 때문에 보통 시험 보고 다 까먹는 부분들이 그 힐링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인데 그 힐링 프로세스가 이 수액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액이 경막 외 공간, 즉 혈관으로 나오면서 면역계가 우리 몸이 이거는 이물질이다, 청소해야 할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이 신생혈관이라고 해서 혈관들이 그 주변에 많이 많이 생겨요. 이 다 힐링 프로세스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신생혈관들이 많이 생기고 대식세포들이 생기면서 이 이물질들을 이제 청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식균 작용을 발생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 탈출된 조직들이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몸에서 이 청소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들을 인용을 해서 뭔가 인스타에 많은 글들을 쓰신 것을 제가 보긴 했는데요. 거기에서 잘못된 설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재흡수가 디스크로 다시 재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디스크의 재흡수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디스크로 다시 재흡수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삐져나온 이 디스크는 내 몸으로 그냥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균작용을 통해서 이게 청소가 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남아있는 디스크만 있는 거고 이 밖으로 삐져나온 디스크가 여기로 재흡수되는 기전은 아니다. 밖으로 나온 이 혹은 분리된 디스크는 이 혈액에 녹아서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가 돼서 청소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디스크의 재흡수에 대한 어떤 글을 보시거나 다른 논문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표현 자체를 재흡수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재흡수는 우리 몸으로 재흡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생혈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염증 반응들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생혈관이 이 MRI 상에서 굉장히 잘 보인다고 하네요. 요즘에 이 MRI 기술들이나 이런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 신생혈관이 얼마나 많이 생겼고 그 주변에서 얼마나 대식작용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MRI 이미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RI 이미지를 혹시 직접적으로 보고 판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밝기 조절과 이 기술을 통해서 저도 MRI에 대해 이 조절하는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술에 따라서 신생혈관이 얼마나 지금 많이 생겼는지를 볼 수가 있대요. 그 지표가 굉장히 큰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분리, 탈출, 돌출 이 스테이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분리된 주변으로 얼마나 하얗게 주변이 많이 보이는지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신생혈관들이 많이 발생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부터가 염증 반응 과정, 신생혈관, 대식작용 등의 이런 이론적인 설명들이 이 문단과 이 문단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생혈관들이 많이 생기면 주변이 하얗게 보이고 하는 그런 MRI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뭐 불사이 사인 혹은 테두리 주변에 있는 뭐 조형 이 형태에 따라서 얼마나 이 조형의 두께가 두껍고 요거에 따라서 자발적인 흡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메커니즘과 전반적인 재흡수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디스커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이해가 좀 잘 안 됐다라든지. 자, 그러면 디스커션도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스커션은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파트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제 수술적 치료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수술적 치료가 바로 들어가야 될 경우는 이제 방광이나 배변 배뇨 장애가 동반되었을 때는 이 삶의 질이 굉장히 무너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적 치료를 처음에 할지 말지는 이제 삶의 질이 얼마나 망가져 있느냐, 혹은 근육의 기능 저하가 얼마나 크냐를 보통 판단을 하고, 그 정도 수준의 장애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뒤에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이 디스크가 재흡수되는 가장 큰 메커니즘이 염증 반응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힐링 프로세스에 있어서 염증이 발생을 해야 하고 얼마나 염증이 많이 발생을 했고 얼마나 신생혈관들이 많이 생겼는지가 디스크 재흡수의 굉장히 큰 지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다쳤을 때 주로 시작하는 보존적 치료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랑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성 주사를 가장 1차적인 치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이 힐링 프로세스를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피스 앤 러브 모델에서도 마찬가지고 가급적이면 소염제 복용을 이 다쳤을 때 초반에 안 하는 게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 정말 통증이 심하다면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는 게 우리 힐링 프로세스 고려를 했을 때 그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과 시선들이 요즘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소염제를 처방하는 게 좋은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소염제라든지 혹은 아이싱도 비슷한 개념인데, 염증을 초반에 제거를 해서 통증을 없애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동물 연구에서는 이미 몇 가지 좀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소염제를 복용을 했을 때 힐링 프로세스가 더 느려지고, 그다음에 그 디스크 수액의 회복이 조금 더 느렸다라는 연구들이 이제 동물 연구에서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싱이라든지 그런 염증을 제거를 했을 때 조금 조직적으로 회복이 느렸다라는 것들은 이 동물 연구에서는 몇 가지가 있지만 조금 상위 퀄리티의 논문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염제나 스테로이드성 이 주사들이 자연 흡수에 필요한 염증 면역 과정을 약화시키고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거의 0으로 바꿔버리면서 통증을 줄이는 기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힐링 프로세스가 느려지고 통증은 없을지언정 힐링이 느려지고 운동의 효과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한 번씩 고려를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근거로 가져온 논문은 동물 연구라는 말을 좀 빼놨지만 동물 연구입니다. 그래서 토끼였나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재흡수가 느렸다. 그 인플라메이션 그룹이 없었던 그룹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전향적 연구로 이 소염제를 복용을 했을 때 디스크 재흡수를 방해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레퍼런스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한 번씩은 의심하고 고려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상위 퀄리티의 연구들을 조금 더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좀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영상학적인 관점으로도 그렇고 클리니컬 아웃컴으로도 그렇고 거의 70에서 80% 이상 우리가 디스크가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된다. 거기에 있어서 10%에서 20% 정도는 일상생활을 너무 힘들어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해주는 반면에 좀 한계점들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위 퀄리티의 이 논문은 조금 비록 70편이었지만 70편 안에서도 상위 퀄리티의 논문은 매우 낮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후향적 연구라고 해서 결과를 놓고 살펴본 논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디스크가 보존적 치료가 효과적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보존적 치료가 재흡수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보려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랜더마이즈 컨트롤해서 환자가 오면 그냥 블라인드로 해서 무작위로 수술그룹 보존적 치료고 수술그룹 보존적 치료 나눠서 결과를 살펴보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상위 퀄리티의 논문들인데, 그러한 논문들이 아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지만 근거가 강하게 확립된 가이드라인이기보다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한 정리이라고 여기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힐링 프로세스가 얼마나 잘 되고 염증 반응 단계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가 디스크 재흡수의 이 하나의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힐링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 소염제랑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성 주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힐링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논문을 제가 이걸 끝나고 다른 논문도 하나 같이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impaired healing system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과하게 부하를 많이 받았을 때 그거를 따라갈 회복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만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impaired healing system의 대표적인 예시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비만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비만일 경우에는 힐링 프로세스가 남들보다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힐링의 시간이 조금 더 느리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힐링 프로세스를 굉장히 뒤로 늦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허리 디스크나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할 때 당연히 운동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뭐 유산소 운동이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운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살펴본 논문의 관점으로서는 운동 플러스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힐링 프로세스, 이 사람이 염증 반응 단계랑 힐링 프로세스가 얼마나 잘 부드럽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힐링 프로세스를 늦출 수 있는 요소들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데 갔을 때도 제가 이제 이쪽 스포츠 재활을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것저것 저한테 허리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분이 정말 한 2, 3개월 주기로 병원을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아파질 것 같다라고 하면 가서 또 맞고, 아파질 것 같다 하면 또 가서 맞고, 이러한 생활 습관을 지니신 분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이 설명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제거를 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힐링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생활 습관들을 갖고 있는지, 흡연이나 음주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힐링 프로세스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점은 여기 논문을 살펴보실 때 조금 나라를 같이 참고를 하시는 것들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MRI 찍고자 하면 웬만하면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동네 병원에서도 MRI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3개월, 6개월이랑 미국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MRI를 예약하기 위해서 일단 의사를 봐야 되는데 의사를 보기 위해서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최소 2주를 잡는다고 하면 그날 의사를 보고 그날 의사와 함께 이제 MRI를 약속을 잡습니다. 예약을 잡습니다. 그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려요. 그러면 이미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부터의 3개월에서 6개월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마다 이 의료 시스템과 의료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를 한 거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논문들을 하나씩 들어가서 살펴보면 보통은 이제 12개월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이 재흡수가 일어나긴 하지만 12개월이 넘어서도 계속해서 재흡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오래 길게 추적한 연구는 아마 7년 동안 추적을 한 거였는데 그 7년은 또 이 재부상이 같이 들어 있어서 조금 데이터가 흐려지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은 한번 추적을 해보고 정말 길게는 31개월까지도 또 추적을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마다 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3개월, 6개월과 다른 나라에서의 3개월, 6개월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여유롭고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3개월, 6개월보다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존적 치료의 이 결과라든지 보존적 치료의 추후 이 사람의 결과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길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 조금 덧붙여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보존적 치료의 장점이요. 일단은 수술 비용 절감이죠. 일단 제일 큰 거는 수술 비용 절감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수술 딱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나오면 뭔가 다 나을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수술을 보통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술 받으면 내일 혹은 다음 주 중으로 나는 다 나아서 나올 거라는 보통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뭔가 뚝딱 기계 고치듯이 다 고쳐질 거다. 근데 수술을 하면요,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보다는 이 조직을 보호하는 기간들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칼을 대고 안에 들어가서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고 그 염증과 조직들이 회복되는 그 기간들을 더 보통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복에 대한 이 기간이 더 깁니다. 그리고 수술이 들어갔을 때 보존적 치료보다 운동 재활이 더 잘 들어가 줘야 돼요. 왜냐면 보호를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그 주변 근육이라든지 주변 조직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을 더 촉진시키고 하려면 운동 치료가 조금 더 길게 들어가고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니거나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재활을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재활을 안 따라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수술적 치료를 받고 이제 나 다 나을 거야 하고 복대 차고 몇 개월 지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복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재부상률이라든지 그러한 경우에 추후 이 사람의 임상적인 결과들이 좋지 않은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기간들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술적 치료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논문에서 제시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임페리얼드 힐링 프로세스 관련해서 논문들 좀 찾아보고 싶은데 추천 키워드가 있을까요? 그거는 키워드보다는 제가 논문 한 편을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 논문에 이 거의 페이지 수가 엄청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레퍼런스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서 그 레퍼런스들이랑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를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좋은 한국에서 더 시기를 멀리 봐요. 자주 확인을 하던 늦게 확인하던 흡수되는 경과는 비슷한 거 아니다. 이러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는 관점은 아니에요. 이게 좀 지금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와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상을 굉장히 빠르게 찍을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면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자주 찍고, 자주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왔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을지 말지 하는 스페셜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엑스레이 자체도 비용이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MRI는 더더욱 그 심한 거죠. 몇 개월 정도 살펴보고 MRI를 찍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찍을 수 있는데 근데 이 MRI의 이 영상 결과들이 정말 100%이 증상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 방법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연구들이 이게 100% 일치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오진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게 아닌데,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말 임상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근데 그게 너무 심하거나, 혹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이 무너질 정도의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빠르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결과들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힐링 프로세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임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상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데 영상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도 의사들이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때 현장에서 환자의 회복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가를 진행을 해야겠죠.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객관적인 테스트와 주관적인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동 범위, 스트렝스 다 같이 이 검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이라고 해서 환자 주관 점수를 계속 기록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관련된 이 통증 설문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통증 파국화라고 해서 이 통증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 통증이 내 삶을 얼마나 망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점수들이라든지 이러한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을 2주 혹은 한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서 이 사람이 과거에 비해서 얼만큼 좋아졌고 얼만큼 이 어떤 삶이 편해졌고 어떤 삶은 그대로 불편하고 어떠한 동작이 편해졌고 어떠한 동작은 그대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추적해 나가고 운동 치료를 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학적인 관점들도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읽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보존적 치료가 굉장히 높은 성공 확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 우리가 시사점을 알아가면 되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환자의 회복 수준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AT 현장에서는 해당 논문에서 언급된 것 같은 디스크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즉각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비율 어느 정도 그 상황 디스크로 인한 부상의 경우 스테로이드 사용한 치료 방법이 어느 정도 이거는 정말 팀마다 너무 다르고요. 그 팀에 있는 AT에 따라서 또 너무너무 달라서 뭐라 이렇게 딱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AT의 관점에 따라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AT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아이싱을 1순위로 사용하는 AT들도 있고, 또 어떤 AT들은 무조건 아이싱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AT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도 당연히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AT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의사가 맞으라고 하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인 조치들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존적 치료를 가장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이상은 무조건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가 넘어가면 얘네 진짜 안 낫네 하면 그때 이제 MRI를 찍어보고, 혹은 MRI보다 스테로이드를 또 가끔 먼저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써도 얘가 통증이 안 없어지네 하면 MRI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게 비율을 딱 하나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 스테로이드의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고 보통 3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스크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 스테로이드 사용한 치료 방법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이 근골격계 부상의 논문에서는 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엘보라든지 뭐 무릎이라든지 대부분 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이제는 조금씩 권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통증 감소에 너무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다만 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어, 이거는 마지막 지금 그 한국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 보면 선수들의 MRI 같은 영상 자료에 대한 맹신, 이거는요, 이 선수들뿐만이 아니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면 갖는 그러한 관점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JUSPT에서 비슷한 이 논문이 제기가 됐어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명확한 걸 알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 이거 미국 이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의사들도 어, 영상 자료에 대한 맹신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픈 거고, 이렇기 때문에 안 아픈 거고, 이러한 이 영상 자료에 대한 맹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수에만 한정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이 보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뭔가 조직이나 이런 힐링 프로세스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현장에서 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굳이 그 한국과 선수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허리 통증 관련 설문지, 이 통증 설문지는 저 그 재활이 김책의 이제 번역본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몇 가지들을 했는데, 어, 거기에서 제가 이 허리 관련해서 몇 가지가 혹시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허리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한번 ODI라고 하는 설문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허리 관련해서는 한국어판 요통평가 설문지, 이거는 이제 한국어판으로 번역도 잘 되어 있고요. ODI라는 이 설문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이 허리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페인 카타스트로파이징이라고 해서 통증 파국화 설문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이나 허리 같은 경우에는 그 통증 파국화 설문지랑 ODI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일본에서 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번역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 일본에서 나온 그 허리 통증 설문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문지를 사용을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제가 한번 항상 말씀드릴 때, 설문지를 번역하는 과정도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논문이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똑같은 A를 번역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워서 번역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나는 오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랑 나는 죽을 것 같다랑 다른 뭔가 이 문맥적인 의미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 과정에서 얼마나 기존의 설문지를 잘 번역을 했는가를 이 평가를 하는 또 통계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논문으로 한 번쯤 번역 과정이 잘 된 이 설문지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논문 이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경우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 AI나 이런 걸 돌렸을 때 조금 이 어감이 확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기존 설문지랑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이 설문지를 사용을 하실 때는 한국어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누군가 번역을 해서 논문을 해서 이 통계적으로 살펴봤는지를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논문 파일을 제가 이따가 끝나고 그 인스타 단톡에 공유를 해드릴 건데 혹시 거기 없으신 분들은 요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paired Healing Hypothesis라고 해서 이게 아마 한 3, 4년 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힐링 시스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저널 클럽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고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공부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